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강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뇌졸중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의 예방에 대해서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뇌졸중의 증상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왔으면 좋겠고,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약을 잘 챙겨 먹고 꾸준한 운동, 적절한 신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이 잘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과 출혈성 뇌졸중,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허혈성 뇌졸중을 보면 혈관 자체가 막히는 동맥경화성 혈전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가장 많고요. 심장성 색전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피딱지가 생긴 것이 머리까지 올라와서 머리에 있는 혈관을 막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있는 병을 치료해야 되고요. 열광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조그만 혈관이 막혔던 흔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출혈성 뇌졸중은 뇌실치 출혈, 거미막하 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에서 오는 뇌졸중을 보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심장에서 1번이라고 보는 게 왼쪽 심방의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 피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가 잘 움직이지 못하면 2번으로 가는 혈전이 생기고 피딱지가 생기는데 그 피딱지가 좌심실로 와서 그게 대동맥을 타고 그다음에 혈전이 혈류를 타고 목동맥을 통해서 총겨동맥, 뇌경동맥, 그다음에 뇌로 가는 동맥혈관으로 올라가서 그게 혈관을 막으면 그쪽에서 혈관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긴 지금 심방세동 때문에 어떤 걸 치료해야 되냐면 왼쪽 심방의 심방세동을 치료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심방세동이 있다고 하면 피를 맑게 하는 약을 잘 쓰시면 좋겠어요.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뇌실질출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빨갛게 보이는 저런 것들이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뇌 자체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빨갛게 보이는 것들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뇌졸중의 증상이 보이세요. 말씀을 잘 못하신다거나 편측마비가 있다거나 그 밑에 보이는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보시면 한쪽에 볼록 튀어나온 게 보실 거예요. 그게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로 가는 혈관에 꽈리가 생기는 건데 그 꽈리가 생기면 CT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미막하를 줄여서 그 밑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빨갛게 보이는 게 이렇게 완연하게 퍼져 있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뇌실질 출혈이라고 하는 건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거미막하 출혈의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에요. 내가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만성적인 두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머리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이 거미막하 출혈을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양쪽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특히 양쪽인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다음에 손, 발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것들은 말초 신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뇌나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되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한쪽인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그럴 수 있는데 양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그러면 뇌졸중보다는 딴 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뒷목을 이렇게 잡고 TV에서 다 뇌졸중을 표시하고 할 때 아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니까 뒷골이 아프면 뒷골이 뻐근하면 뇌졸중이 생기는 것 같다, 뒤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목이 아픈 게 고혈압의 증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고혈압을 치료해도 뒷목 뻐근한 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뇌졸중 증상보다는 딴 걸 먼저 생각해 가야 되고요. 손이 떨린다고 하는 증상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이나 다른 질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뇌졸중보다는 딴 질병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뇌졸중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요. 여태까지 증상을 너 뇌졸중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고
어지럽다고 자리에 우러나다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여기 갑자기 말 못하는 증상, 움직이지 못하는, 식사한다 갑자기 손에서 쿡 떨어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로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하세요. 편측마비를 진단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두 손을 하다가 한쪽이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왼쪽에서 지금 그 편측마비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장애는 뭐냐면 언어장애는 알아들어서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그 단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하는 것처럼 말을 잘 못하거나 소리를 못 내거나 그다음에 알아듣지 못하거나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씀을 못하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왼쪽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입꼬리가 처진다, 뭐 구안화사라다, 안면신경마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뇌졸중에도 오실 수 있어서 이해해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 입이 처지고 그다음에 주름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뇌졸중을 제일 먼저 의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측마비, 그다음에 언어장애, 발음장애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의식을 완전히 잃거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 시력장애는 뭐냐면 이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시신경을 다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지러움증은 뇌졸중이 손해나 이런 쪽에 생겼을 때 어지러움증이 뇌졸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심한 두통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꽈리가 터져가지고 거미막하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안면마비, 연화곤란,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왜 큰 병원 응급실로 와야 되느냐? 큰 병원 응급실에서 와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단은 CT로 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큰 병원이라고 하는 건 당장 CT를 할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치료를 넘어가게 되면 스텐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CT를 찍을 수 있고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100% 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병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진단과 치료 두 가지 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여기도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오면 되지만 그 인지상정이 뇌졸중을 발생하고 말씀 잘 못하시고 하면 그냥 손발 주무르고 침 놓고 그다음에 손 따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뇌졸중은 발생하면 손끝 따고 기다릴 일은 좀 무모한 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의원으로 가거나 팔다리 주무르고 거기 가서 침 놓고 기다리는 역시 무모한 짓. 한의원을 나중에 그 한방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치료 때는 가실 수 있지만 지금 한의원에 갔다가 그 시기를 높이면 100%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식장애가 없어서 깨지 못하는 환자한테 물을 먹이거나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에 걸리는 게 굉장히 기도가 예민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기침하게 되는 건데 의식장애가 와서 그런 기도 반응이 없어지면 기도 쪽으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한테 물,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조 증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주 드물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뇌졸중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한두 시간 후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고 그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재발하면 다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힘이 돌아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즉시 병원으로 와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뇌졸중의 진단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T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CT하고 MRI하고 차이는 뭐냐면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MRI가 CT보다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MRI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더 MRI를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MRI는 비싸고 CT는 싸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MRI 찍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들이 MRI를 선호하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CT는 아주 빨리 찍는 데 도움이 되세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분이 뇌졸중이 의심되고 CT를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냥 CT만 찍는다고 하면 10분, 15분이면 찍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CT를 찍으면 그 즉시에서 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뇌출혈이 됐는지 뇌출혈도 뇌실치 출혈인지 거미막하 출혈인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진단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빨리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졸중의 정자는 먼저 CT 찍고 그다음에 CT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MRI 찍고 그다음에 진단해서 치료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 MRI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 MRI가 더 좋다고 하면 MRI를 먼저 찍기도 합니다. 여기서 MRA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MRA라고 하는 건 같이 MRI 검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동굴 같은 데 이렇게 30분 내지 40분 누워 있는데 혈관 그 컴퓨터에서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 혈관만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어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까지 진단할 수 있어서 MRA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혔을 때, 이거 혈관이 완전히 막혔을 때 혈관을 뚫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느냐, 혈관이 뚫어졌을 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술을 하면 뇌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경동맥 협착이 지금 빨갛게 그 동그랗게 까만색 표시가 있는데 머리로 가는 큰 혈관이 저렇게 막혀 있을 때 그 혈관이 막힌 게 보이면 저걸 경동맥 스텐트를 할 수 있는데요. 저기는 지금 동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아주 깊숙한 데 들어가 있어서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피부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경동맥은 진단하는데 초음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그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보기 하기 때 여기 있는 경동맥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면 그 동맥혈을 뚫고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그 혈관을 그 막힌 데가 어딘지 찾고 그다음에 풍선의 혈관을 느끼고 난 다음에 텐트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이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뇌졸중 재발을 위해서 항혈증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그다음 위험인자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뇌졸중, 합병증,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피가 뇌출혈이 됐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면 뇌출혈이 됐을 때는 CT나 MRI로 어디에 출혈이 됐고 양은 얼만큼 되는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할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궤두술, 옛날에는 과거에는 물론 그 머리를 여는 수술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뇌 정의적 치료를 해서 그쪽에만 그 문제를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거미막하 출혈은 그 꽈리가 터진 거니까 뇌 동맥류를 폐쇄시키거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초기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 뇌졸중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우리 신경과에서 치료하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일생 중 한 번은 경험하는 질병. 6초에 1명씩 이로 인해 사망하며 현재 약 3천만 명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질병,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인 증상을 기억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되는 증상.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증상. 보행이 힘들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한쪽으로 쓰러지는 증상 등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갑자기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환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초기 몇 시간,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됩니다. 빨리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뇌에 막혔던 혈관을 뚫어줌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경우 혹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기도에 남아있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구토물을 제거해주고 호흡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호흡 조치를 해준 다음에 119로 환자를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오셔야 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우선 간단한 문진을 받은 후 혈압, 맥박 측정 및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신경과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해 뇌졸중을 진단하게 됩니다. 뇌졸중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 둘의 치료는 많이 다릅니다. 뇌경색일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응급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뇌출혈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CT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서 뇌경색이 의심되면 혈관을 막은 핏덩이를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상태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CT 검사를 하지 않고 MRI 검사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관 내 시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시술이란 긴 관을 혈관 속에 집어넣어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뇌혈관을 막은 핏덩이를 직접 끄집어내거나 좁아진 뇌혈관을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이용해 넓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뇌졸중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지 관찰하기 위해 신경과 중환자실이나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뇌졸중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는 뇌졸중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액 및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 후 신경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들은 뇌졸중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단 뇌졸중은 뇌혈관의 질환이죠. 혈관이 망가지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을 피하는 생활태도, 이런 걸 조절하는 생활태도를 가지시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평상시에 싱겁게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런 건강한 생활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피하고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로 평상시에 뇌졸중의 중요한 증세를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반신마비가 왔거나 언어장애가 왔거나 본인이 그렇든 옆에 사람이 그렇든 언제든지 빨리 대형 병원에 오셔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전을 녹이는, 즉 혈관을 뚫어버리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불과 몇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고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형 병원에 와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뇌졸중을 잘 치료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뇌졸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일단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빨리 내원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놓쳐 뇌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은 곧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뇌졸중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잘 숙지해 주시고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빨리 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은 지금 뇌로 가는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출혈은 사실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혈관 나이를 계산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으면 혈관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냐면 나이나 그다음에 비만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에 담배 피는 거,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그 혈관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65세 남자분이세요. 170cm고 85kg니까 체질량 지수가 29니까 상당히 통체가 좋으신 분이세요. 혈압약만 듣고 있고 밑에 보시면 운동을 거의 매일 하니까 본인 건강에는 아주 자신이 있는 분이세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매일 운동하는데 내가 건강에는 자신 있고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되고 젊은 사람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혈압을 재보니까 140에 89였고요. 그 공복시 혈당은 120이니까 공복시 혈당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0 미만이 그 정상이고 126 이상 되면 당뇨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당뇨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혈당이 약간 높으세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보면 그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65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약을 먹지 않은데 125라고 하는 건 약간 높을 수 있고요. TG라고 하는 건 중성인 지방인데 되게 150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250 정도 나왔으니까 약간 높은 편이세요. 아버님께서 뇌졸중, 심장마비의 가족력이 있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세요. 그다음에 소주를 한 병 드시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세요. 이분은 운동을 거의 매일 하니까 본인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혈관 건강 나이를 계산해 보면 77세세요. 12살이나 많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담배 끊는 거, 그 다음에 술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조금 높으니까 체중을 조금 줄이면 어떻겠나 이렇게 권유해 드릴 수 있어요. 운동은 거의 매일 하시니까 뭐 그거는 고칠 게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하시도록 그렇게 권유해 드렸던 분이고요. 69세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158cm고 체중이 67kg니까 체질량 지수가 26이니까 그냥 보기 좋으신 정도로 약간 그 마른 체질은 아니지만 그냥 보기 좋으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보기 좋으신 그런 정도고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하고 있고 의사가 권유해서 아스피린 같이 먹고 있습니다. 혈압 재봤더니 136에 87로 약간 높긴 하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요. 혈압 관리하는 기준이 우리가 140에 9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혈압 관리하는 목표가 그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HDL은 55, 좋은 콜레스테롤은 55로 약 좋은 정도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셔서 그런지 89로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계시고요. 중성지방도 140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운동은 못하지만 주 3, 4일 정도로 꾸준하게 걷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셔서 매일 운동은 못하시고요. 뇌졸중, 심장병, 가족력은 없으세요. 이분 혈관 건강 나이는 65세세요. 이분이 지금 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니까 앞에 분보다 약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을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혈관 건강 나이는 65세로 좀 더 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더라도 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MRI하고 MRA가 어떻게 틀리냐. 내가 지금 증상이 없는데 뇌졸중이 없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뇌졸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처럼 그 뇌 정밀 건강검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어떤 검사를 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동맥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동맥이 그 초음파로 볼 수 있어서 지금 혈관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RI라고 하는 건 뇌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보니까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MRA라고 하는 거는 그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이렇게 혈관만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MRI나 MRA는 다 정상인데 MRA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꽈리가 있는 걸 알 수 있다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검사하냐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MRA를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MRI는 그 증상이 있거나 환자한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MRA를 검사해보라고 권유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긴 합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증상이 없는데 MRI를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면 MRA가 포함된 검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사, 담배 끊고 술 끊고 체중 유지라고 써 있는데 체중 감량이라고 쓰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체중을 줄이면 안 되세요. 특히 65세, 70세가 넘어가시면 체중이 준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영양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체중을 늘리지 않고 지금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약물요법은 고혈압약이 제일 중요하세요. 뇌졸중은 고혈압하고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스피린들을 먹어서 그 항응고제를 틀어서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다음에 식사요법은 뭐냐 하면 식사요법은 제일 중요한 게 칼로리를 초과하지 않는 게 중요하세요. 그다음에 영양 잡힌 그다음 그 균형 잡힌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 부족한 음식이 뭐냐면 단백질은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많이 드세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생선이나 고기 아니면 달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밥, 떡, 국수, 빵 먹기는 좋고 값이 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세요. 흔히 얘기하면 그 기름진 건 나쁜 거고 채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들이 채소나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고기나 그 생선을 조금 더 많이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염분을 줄이고 지방의 과다 섭취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그 혈관이 막히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술을 적게 마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단순당을 그 피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시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집안일을 하셔도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 많이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운동은 그 운동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150분이 중요한 이상 하셔야 되는데 이건 최소한이세요. 하루에 10분씩 15번 해도 좋고 하루에 150분 해도 좋고 그게 그 효과는 비슷하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좋은 건 하루에 한 30분 이상씩 해서 5일 이상 운동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노령층에서는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균형 감각, 근력 강화, 하지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동맥경화에서 생기는 그런 혈관이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88도로에 그 운전하면서 가는 거라고 비유한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면 지금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가는 거를 그 뇌졸중이 걸리거나 하면 혈관이 막히는 아니면 그 심장으로 가는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거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 당뇨병이세요. 당뇨병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뭐 언덕이나 내려갈 때 이런 생기가 생기면 그래서 당뇨병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혈압 조절이 중요하세요. 혈압 조절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올림픽 도로를 80km로 달리면 별 문제 없으세요. 근데 100km로 달리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아래 혈압이라고 생각했을 때 120에 80, 이 정도 80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90, 100이 되면 그 아주 심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낮게 60km 이하로 그 올림픽 도로를 달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지만 운전하는 자신은 안전해요. 그래서 혈압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그 혈압이 100, 아래 혈압이 160에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유하기는 올림픽 도로를 100km로 달리는 거죠. 100km로 달릴 때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고지혈증은 잘 관리하면 볼 수 있는 게 고지혈증이 비교적 약물 치료에 잘 들어서 약만 잘 드시면 크게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중에서 당뇨가 제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혈압 관리, 그다음에 고지혈증 관리 이렇게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뇌졸중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증상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건 편측마비, 말을 잘 못하거나 안면신경이 있거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서 뭐 수술을 하든 아니면 혈관이 막힌 거면 스텐트 시술을 하든 그렇게 해서 100% 치료해서 특히 스텐트 시술 같은 거에서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면 있던 증상이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그 식사나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약 잘 드셔서 그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